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통제하기에 의해 만든 법, 치안유지법이죠. 올해가 제정된 지 꼭 100년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죠. 1948년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계기로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용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죠. 국정원과 검찰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 부른 사건. 6개월 구속 수사와 2년 9개월 재판 끝에 대법원이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허술한 증거, 조서 바꿔치기, 언론에 낙인 찍기까지 존재하지 않는 간첩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쩌면 신 대표의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주주의를 옥죄어온 국가보안법,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온 억압의 그림자를 이제는 지워야 하지 않을까요?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영 캐스터가 전합니다. 사단법인 단합대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KBS는 사단법인 대표가 대선 때 민주당 도당 선대위 본부장도 맡았다며 선거운동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관계자는 민주당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주변인 구좌읍 덕천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KBS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산자부는 인허가 불가라고 통보했고 개발로 인한 자연유산 영향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덕천리 태양광 안건을 심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을 두고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현재 4.3 평화기념관을 확장 보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이후 기록관 신축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지만 이미 법적으로 지정된 사료관인 평화기념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방공항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학적인 통계 모형을 도입하는 등 분석 방법을 개선하고 제주 제2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 사업에 여객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여전히 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귀포에선 열대야 일수가 77일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안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까지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 예상돼 지역에 따라 차이도 크겠고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한편 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에 오른 차량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궂은 날씨와 돌발 구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원과 표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요. 그중 구주와 동복리 일대로는 차량이 지나는 대로 물이 가득 튈 만큼 노면에 물이 많이 고인 상태입니다. 또 주요 도로 위로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형로 무수천 사거리 방향 서부 관광 휴게마트 300m 못간 지점에선 화물차와 승용차 간 이중 추돌 사고 있었고요. 약 4분 전에는 번영로 표선면 성읍리 일대로 사고 소식 추가됐습니다. 본계에서 표선 방향이고요. 성읍 민속마을 입구 교차로 내에서 승용차 간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들 사고 처리 위해 도로 위로 나와 있으니까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 주시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구간입니다. 연북로 중앙여고 사거리에서 정실입구 교차로 방향, 제스코마트 맞은편 3차로에서 건물 관련 작업으로 인해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있는데요. 수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길 차량들이 가득 늘어나면서 신호 대기줄도 긴데다가 차로가 줄면서 더욱 혼잡하니까요. 안전운전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신호등 고장 구간입니다. 애월 1주사로 애월 농협 하나로마트 앞, 애월 사거리 전방향의 신호등이 고장으로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속하고 주변 차량 잘 살피셔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세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뭐 거의 걷지를 못하시네요. 어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네, 제가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20년간 봉인이 된 비밀의 문이 어제 열렸는데요. 바로 용천동굴입니다. 제가 어제 그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들어갔다 오셨다고요? 네. 저도 지금까지 화면으로만 봤는데 부럽습니다. 사실 기자 생활할 때 가장 좀 내가 기자 잘했다고 하는 게 이런 경우죠.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한라산 백록담 안에도 한번 허가를 받고 들어가고 일출봉 안에도 분화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자, 본격적인 탐사 이야기에 앞서서 용천동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용천동굴은 지질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품은 복합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일단 용천동굴인데 석회 생성물이 함께 나타나는 용암동굴인데. 네, 용암동굴인데 이 석회 생성물이 함께 나타나는 드문 사례라서 학술적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용천동굴이 진짜 아주 우연하게 발견됐지만 네. 그 덕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큰 역할을 했던 동굴이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가기 전부터 설레었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요, 설렘도 있었는데요.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이 동굴의 문이 열리면서 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싹 훑고 지나가는데 심장이 두근해서 쿵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아래를 내려가다 보니 내려가는 입구가 한 10m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만년의 어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근두근해서 쿵. 네. 입구가 깊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등이나 이런 손들은 좀 돌과 친해졌고요. 일단 외부에서 용천동굴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로 10m가량 내려가는. 10m나요? 네, 근데 그냥 수직 사다리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보다 더 깊이 내려온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 더 이상 이제 인생이 앞으로 좀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더 이상 이만큼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또 걷다가 기다가 또 행여 가장 중요한 이 석회 물질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을 땅에 제대로 닿지도 못하고 마치 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온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안 썼던 근육을 써서 그러겠죠. 네.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녀왔는데 현장에 보면서 와 했던 장면 하나만 꼭 집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천장과 바닥이 맞닿아 거대한 기둥이 된 석주, 그리고 종유관인데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건함이었습니다. 이 종유관은 속이 빈 빨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유관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바닥에는 방울들이 쌓여서 석순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석회 생성물은 이렇게 손끝만 닿아도 쉽게 훼손될 만큼 민감했고, 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붉은 미생물이 빚은 색채가 더해져서 살아있는 회화처럼 진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이 만든 조각 앞에 와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뭐 동굴에 관심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네. 또 일반인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종유관, 석주, 석순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천장에서 자라면 종유석, 그러니까 종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솟으면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주가 만나면 석주,
석순이 만나면 석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장과 바닥의 결혼식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주란 천장과 바닥의 결혼식이다. 네.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 용천동굴의 핵심 한 몇 가지만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가면 우선 복합 지형 구조입니다. 이 용암동굴이지만 석회 생성물이 함께 발달해 학술적으로 희귀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 석순과 종류관이 석회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흔적이 있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이 벽화나 손자국 그리고 숯 사용, 횃불을 사용했던 숯 사용 흔적이 발견돼서 인문학 가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이 어두운 동굴에 적응해 퇴화한 희귀 어류가 서식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보존이 필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보전과 공개의 균형인데요. 이 국가유산법이 개정되면서 이 원형 보존을 전제로 한 이제 공개가 시도됐는데 이제 앞으로 관리와 규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용천동굴이 복합지형 구조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평소 우리가 보는 용암동굴이랑 뭐가 다른 거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굴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화산섬에서 생긴 용암동굴 그리고 석회암 지역에서 생긴 석회동굴. 그런데 용암동굴은 제주 특유의 용암동굴인데도 불구하고 용천동굴. 네, 용천동굴인데도 불구하고 용천동굴은 용암동굴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이 석회 침전물 예컨대 이 종유관이 뭐 자라는 과 석순과 모양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용암이 흐른 흔적과 석회 성분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구조다. 이렇게 해서 지질학자들이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근육을 많이 쓰셔서 좀 네, 혀 근육도 굳은 것 같습니다. 용천동굴은 네. 고유명사고요. 네. 네, 용암동굴은 이제 보통 명사입니다.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희귀한 동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까 인류의 흔적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벽면에 손자국과 삼각형 모양 또 글자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이 조개 껍데기, 그다음에 토기나 뭐 조각들이 나왔고요. 숯도 있었습니다. 이 토기와 유물을 중심으로 보아서는 통일신라 시대 전후의 활동으로 추정이 되고요. 동굴은 단순한 좀 자연물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활동이 겹쳐진 기록의 장소였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아주 우연찮게 전주공사하다가 발견한 건데 네, 맞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드나들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런 고고학적 가치도 있다는 건데 보존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보죠. 아무래도 공개하면 동굴 훼손 우려가 큰데 이번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죠? 네, 이제 20년 만에 언론에 특별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올해 국가유산해를 맞아서 이 용천동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 이 용천동굴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석회 물질들은 밟아서도 안 되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이 원형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 국가유산법 개정으로 원형 보존을 전제로 공개를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에 공개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네, 지형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이번 용천동굴을 탐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제 저는 동굴 안에 이 석순을 보면서 하나의 방울이 모여서 이제 기둥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이 선택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구나 이런 좀 배움을 배웠고 왔고요. 또 용천동굴한테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문 기자가 느꼈던 그 감동을 사실 일반인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들어가기 어렵다면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뭐 전시 공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제주의 교육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안재홍 시간입니다. 애월교육협동조합 안재홍 이사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제 소식 얘기하기 전에 앞에 용천동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참 이게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좀 어려운 구조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 지난 22일이었죠. 김광수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직업계 고등학교 재편과 체육예술고 전화 문제를 비롯해서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 중 IB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학교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중2 학생부터 이 고교 체제 개편이 적용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교육감 공약 사항이었던 예술고는 신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애월고 함덕고의 음악반, 그 미술반을 그대로 둔다. 그리고 체육고는 예산이나 재반 여건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 정도고요. 예. 그리고 27년 그러니까 지금 중2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인 제주고와 제주여상은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수요가 필요해진 특성화고는 제주고 부지에 제주미래산업고라는 형태로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고를 만들더라도 소수 정예로 모집해서 일반고보다 진학 경쟁이 치열한 어떤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뭔가 자존감이 높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구상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게 신제주권 고교 신설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고 신설 요구 많았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더라도 여학생들의 통학거리 개선은 여전히 좀 모든 여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남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입학 경쟁이 75%까지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60% 선인데 그래서 입학 경쟁이 고입 경쟁이 조금은 완화되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좀 우려가 남는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를 앞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적성으로 선택하게 될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체제 개편에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는 어쨌든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교 체제 개편에서 아이비 학교 관련 내용은 좀 없는 거죠? 담겨 있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예. 고교 체제 개편안에 현재 IB 고교 과정에 대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IB 교육의 고등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방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그 진행하는 학교는 표성고등학교 유일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표성고 유일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4대 부고에 이 과정을 좀 적용해서 몇 개 반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표선 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표선 중학교를 졸업해도 표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절반도 현재 올해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표선 중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을 해도 자기 고등학교를 못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소위 말하는 토착민과 이주해온 표선중학교 친구들이 있다면 이게 또 이주해온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또 토착민들이 못 들어가면서 또 이런 갈등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서부 권역에 하나 정도의 IB 고등학교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등학교가 11곳, 중학교가 5곳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IB로 연계해서 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도내 한 곳뿐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꽤 많이 늘었네요 그 사이에. 근데 그렇죠. 여전히 고등학교는 하나뿐이어서 문제인데 그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늘어나는 아이비 중학교에 비해서 아이비 고등학교 신설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교육감의 기본적 입장은 이게 대입하고 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민감해서 네. 아이비 고등학교는 그래 늘리는 게 쉽지 않다. 늘리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표선고등학교 문제가 좀 계속 불거지면서 교육감도 조금은 물러서긴 했는데요. 지난 6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면 한 학교에 2학급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표성고등학교처럼 학교 단위의 전환은 없고 학급은 원한다면 도입을 해주겠다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반 고라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개 학급 정도는 또 아이비 과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네요. 네, 근데 네. 전제가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4대 부고가 추진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학급 도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표선고등학교는 당시에 IB 교육을 위한 특별 임용을 진행해서 교사들을 특별하게 임용을 했고요. IB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사들을. 그리고 IB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분들은 복무를 해야 했고 그리고 IB 교육을 위한 리더십도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국제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장을
또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표선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 구성원들의 또 동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사대 부고처럼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교육 여건 소외 지역으로도 보기가 힘들고 교사들도 역시 일반 임용고시의 절차를 통해서 임용된 교사들이라서 IB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더십도 이런 경력이 전무한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뭐 이렇게 동의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 IB 학급을 뭐 한두 학급 늘려서 이런 학교를 늘려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한다면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IB 교육을 하려면 일단 교사가 IB 교육에 대한 선행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럴 그렇죠. 경험이 있는 또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주는 전제가 돼야만 IB 학교 운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몇 개 학급만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IB 고등학교를 좀 늘리지 않을 경우에 그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IB 고등학교 근무 교사들이 특별 임용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의 근무지 이전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데요. 현재 표선고등학교는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속 그 학교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공립학교 교사니까 그래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IB 교육 특별 채용으로 임명된 교사들이 수년 동안 경험으로 쌓은 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근무지를 이동을 하게 되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일반 계보에서는 기존의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라는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그러면 이 빈자리를 다른 교사분들이 와서 채워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특별 임용처럼 채우지 않고 그냥 채우게 될 경우에 과연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문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 내 모든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런 IB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귀포 지역 IB 학교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신규 발령을 한다고 하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규 그러니까 초임 교사분들이 발령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적용육 교사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많은 분들이 꺼리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네. IB 학교에 근무하면 매일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 소문이 좀 무성한 것이 하나의 이유도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교원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IB 교육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한 채로 이런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IB 교육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질적으로 담보하기 힘든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IB 학교라는 것이 높은 수준의 인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당 인정 비용이 매년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 표선고등학교 학교에만 한정해서 보면 뭐 학생들 학부모 교사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이 고교 체제 개편에서 IB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만약 고등학교를 더 늘리지 않을 거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표선고등학교는 한국의 고등학교 체제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IB 체계에도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표선고등학교에 지난해에 원래 105명이 지난해 졸업을 했는데 이 105명 중에서 IB 입장에서는 졸업을 한 학생들이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본 친구들이 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IB 교육 과정은 졸업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IBTP 시험 준비와 대학 입시를 동시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 지금은 IB 과정을 졸업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형편이면 그럼 이런 학교를 과연 IB 학교로 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IB를 도입할 때 처음에 한국형 IB, 제주형 IB로 나중에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많았었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 고교체제 개편에서 IB 학교의 그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이것을 제주교육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가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애월교육협동조합 안재홍 이사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